9월 27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0.1%, 0.15% 올랐고 나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과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미칠 영향,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등이 시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금융 등 7개 섹터는 올랐고 부동산과 헬스케어 등 4개 섹터는 내렸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453%로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는 4거래일 연속 올라서 배럴당 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오른 1176.5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채권, 크레딧, 대체투자, 그리고 산업기업,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총 6개의 리포트고요. 먼저 채권 위클리부터 듣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이제 9월 FOMC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 7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미국 10년 금리는 1.4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매파적 성향이 강화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채권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지난번 6월 FOMC 때도 성향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6월 FOMC에서도 2023년 금리 인상 횟수가 기존 동결에서 2차례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의 FOMC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반대로 6월 FOMC 직후에는 금리가 올라간 척했지만 이틀 뒤부터 급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과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조합되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책 실패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리가 급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연준의 매파적 성향과 어떤 게 맞물렸냐면 이미 충분히 올해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하향 조정된 가운데 이번에 FOMC에서 올해 성장을 많이 낮추면서 내년 거를 올렸죠.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올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소실된 성장이 말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연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만큼 낮아진 상태에서 내년으로 점점 눈높이가 이목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기는 좋겠다. 이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매파적이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때 매파적이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국채 금리 급등의 배경은 결국 채권 시장의 경기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다가 어차피 이제 내년으로 점점 기대가 이동하면서 점차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실질금리 위주로 명목금리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도 특히나 저희는 당장 11월에 테이퍼링 선언뿐만 아니라 연말에 영란은행이 자산 매입 종료,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선진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한 시각은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헝다그룹 관련해서 크레딧 전략입니다. 한광열 연구원. 네, 주말 사이에 헝다그룹 관련된 뉴스는 뭐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기일이 도래했었던 이자 지급 이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헝다그룹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이자 지급 기일이 지나면 한 30일에서 한 최대 90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협의가 좀 되더라도 다른 이제 추후로 돌아오는 다른 이자 지급이라든가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아마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도래하는 만기 도래액이 우리나라 원화로 4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헝다그룹의 향방은 2018년도에 이슈가 되었었던 중국 안방보험과 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당국이 위탁 경영을 막고 뭐 자산이라던가 이런 자회사들이 매각되거나 국유화되는 이런 수순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산에도 금융시장 영향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달러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화룡 자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홍다그룹 이슈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저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부동산 그 대형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이제 3위 정도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들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사실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가 좀 많긴 한데 헝다가 유난히 좀 많았었고 순 레버리지를 비교하더라도 헝다가 16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개의 기업이 2배, 6배 정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라도 급격하게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헝다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시장 영향도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동산 섹터 말고 다른 섹터에서 이러한 헝다그룹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고 정부의 디레버리징 의지가 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뭐 섹터별로 보면 지금 현재 뭐 항공사들도 사실 펀더멘털이 좀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제외하고 비은행 금융사들,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이런 쪽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투자 글로벌 리츠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홍지환 연구원. 지난 한 주 글로벌 리츠 지수 0.87% 하락했고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대부분 나라가 하락을 했고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0.3%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섹터별로는 차별화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임대계약 기간이 길어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특수형, 산업용, 헬스케어 리츠가 하락을 했고요. 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스토리지 리츠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 민감도가 높고 또 금리 민감도가 낮은 호텔, 오피스, 주거용 리테일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들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좀 드려봤고요. 첫 번째로 지금 그 9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주택 개발업체의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으로 그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잘 나왔는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 바이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지표가 지금 6월 이후로 한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높은 가격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는 뭐 구매자들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시면은 이제 중서부와 북동부의 지역이 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 배경도 사실 팔 수 있는 재고도 줄어들었고 또한 이제 그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수요자들이 좀 줄면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차트 그림 4번 보시면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공급 물량은 지금 161만 호로 지금 연간 수요인 160만 호를 넘어선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먼저 발표되는 주택 가격 지표인 기존 주택 판매 상승률은 지금 3개월 연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주택 가격 자체는 지금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택의 임대 시장 지표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미국 주택 임대료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 후행해서 한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임대료가 움직여 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미국 주거용 리츠들 아직까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종목 단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 중에서 ELS, IMVH, EQR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국 주택 시장에서 이제 임대료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미국에서 그 가계 소비에서 그런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할 만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전체 가계 소비에서 이제 그 모기지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가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금리 하락과 함께 이제 2020년도 한 중반까지는 꾸준히 빠져오다가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오면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모기지 상환액 비중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임대 수요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위클리입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2.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헝다그룹 부채 우려로 사실상 시작됐던 주 초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수요가 주 후반부부터는 9월 FOMC 결과를 주목을 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처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4%를 상회를 하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자체가 더욱더 좀 강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 에너지, 기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4개 섹터 모두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을 했지만 기금속 섹터보다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그리고 농산물 섹터의 수익률이 양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특이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섹터는 에너지 섹터 중에서 유가와 천연가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립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럼 9월 이후 비수기로 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와 니콜라스의 여파가 여전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유 시설 가동률은 허리케인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정상화된 반면에 미국의 산유량 개선세 자체가 정유 시설 가동률 개선보다는 좀 느렸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여전히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허리케인 여파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유량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원유 재고가 증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천연가스 가격 저희가 7월 그리고 9월 초에 좀 콜 드렸던 내용인데요. 올겨울에는 천연가스 시장에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여전히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100만 BTU당 5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단기적인 좀 변동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연가스 재고가 비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냉방 시즌 이후에 비축기 동안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미국의 가스 생산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까지 비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이후부터 감소기로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예년보다 낮은 천연가스 재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겨울 동안에 그런 난방 수요, 특히 전력용 수요의 그런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 자체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전력용 원자재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는 여전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력용 원자재 가격들이 같이 급등했던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특히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는 LNG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가격 그리고 우라늄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는 저희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전력용 원자재들 투자하실 만한 ETF들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알루미늄하고 구리 비율 가지고 구리 쪽을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좀 구리 동향은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알루미늄 가격은 저희가 사실상 하반기 전망에서 제시했었던 톤당 3,000달러까지 도달한 이후에 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구리 가격은 최근에 좀 매크로 변동성과 좀 맞물리면서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는 있지만 9,000달러 정도 수준에서의 하반 경직성은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구리 가격은 9,300달러 선에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알루미늄이 좀 더 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전력형 원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4분기 전략에서는 이 전력형 원자재 시장, 전력형
대량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이 전력 사용량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산업금속 생산 기업들 생산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최대 아연 생산 기업인 나이스타가 4분기 생산량을 감산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력의 소비의 그런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이 산업금속 섹터 전반에서 그런 생산이라고 하는 공급의 타이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리 가격 역시 저희가 지금 현재 9,300달러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4분기 중국 중심의 비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여전히 업사이드 포텐셜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드리겠습니다. SKC 황유식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SKC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용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공식적으로 좀 했습니다. 음극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과 이제 JV를 통한 그 방식이 좀 될 것 같고요. 음극재 사업의 경우는 아직 뭐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뭐 영국 기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4분기 중에는 이제 딜 클로징 되면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 규모와 이제 일정이 좀 공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사업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동박과 음극재, 양극재 사업을 다 해서 25년에는 관련 매출액이 이제 4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신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CMP 패드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CMP 슬러리가 지금 소규모 출하가 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을 이제 사업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JV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낯선 그 제품인데 기존 이제 실리콘 기판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글라스 기판에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할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한 20% 향상이 되고 기타 소재 사용량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좀 홍보를 했습니다. 슈퍼컴이나 고기능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25년까지 한 5조 원 투자를 좀 할 계획이라고 좀 이야기가 됐고.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이제 5조 원을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체 현금 흐름으로 최대한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정을 보면은 24년부터는 이제 에비타가 8천억 이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체 현금 흐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과 자산 매각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SKC 본체의 유상증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SK 넥실리스의 이제 기업 공개 방식은 일단 적어도 24년도 이후의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유증과 그리고 IPO 자회사 IPO는 없다고 좀 선언을 좀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에폭시, 그 2, 3분기 거치면서 이제 화학 제품들이 이제 하향세가 전체적으로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다시 좀 강세 제품들은 최근에 다시 강세로 좀 돌아서는 그 분위기인데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에폭시 그리고 폴리우레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화학 제품의 이제 수익성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박 사업의 경우는 이제 6월에 신규 라인을 좀 가동을 했는데 바로 100% 그 가동률로 올라갔고 3분기에 이제 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박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 전체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 좀 있었고요. 이어서 4분기에 6라인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 더 추가 증대가 될 예정입니다. 동박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까지 25만 톤 동박 설비 확보를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이제 1위를 달성한다는 게 좀 목표고요. 연말에 6라인 완공하면은 이제 국내 5만 2천 톤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가 됩니다. 추가로는 이제 해외에서 건설이 되는데 23년엔 말레이시아, 24년엔 유럽 10만 톤, 25년에 미국 5만 톤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공을 해 나가면서 25만 톤을 채울 계획이고요.
지금 수급 전망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적어도 5년은 이제 동박 수급이 좀 타이트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현재와 같은 높은 수익성은 당분간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코스코 홀세일 한의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코스코 홀세일 실적이 발표가 돼서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를 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미국, 캐나다, 해외 모든 사업 지역에서 기존 전 매출 성장이 15%대 성장을 했고요. 이커머스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하고 그리고 스낵 수요는 양호한 반면에 이 가정용품, 주얼리, 스포츠용품, 전자기기 이런 쪽의 제품 카테고리가 판매가 좀 매우 견조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이 좀 늘어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쇼핑객이 이제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픽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8% 증가를 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9%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추세 때문에 식료품 수요가 조금 둔화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난해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인한 이 패닉 바잉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지난해의 높은 기조 효과 고려하면 우려 대비 좀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021년 4분기에도 견조한 이익 모멘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기에도 긍정적인 고객 트래픽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에는 이제 멤버십 가입비 인상 가능성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